한수연의 연구실은 늘 차가운 금속과 오존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은 권 엔터프라이즈의 거대한 연구부서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벽에 일부러 만들었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일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코드와 알고리즘은 가히 천재적이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깡마른 몸과 늘 묶여있는 수수한 머리칼, 감정 없는 듯한 무표정을 보며 그저 흔한 오타쿠 과학자로 치부했다. 특히 그녀의 직속 상사인 김현우 팀장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프로젝트를 그녀에게 넘기고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낸 양 의기양양하게 회의에 참석하곤 했다. 한수아은은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볼 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직 결과로만 말하는 자의 오만함이었다. 그녀의 삶은 복잡한 서류와 공식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은 몸 안에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족을 돕기 위해 한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인공자궁 배양을 위한 생체 실험이라는 모호한 제목의 프로젝트였다. 막대한 보상금이 제시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고민할 여지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서류에는 수많은 전문 용어와 복잡한 법적 조항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파고들 여력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것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누군가를 돕는 고귀한 행위라고 믿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건강했고 의사들은 그녀가 이상적인 숙주라고 칭찬했다.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검사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먹고 그러면서도 그녀의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검사를 마친 후 그녀는 복도에서 우연히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검은 슈트를 입고 위압적인 기운을 풍기는 남자였다. 그의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권 전무님, 다음 일정은 C동의 신약 개발팀 회의입니다. 한수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가 권 엔터프라이즈의 실세, 권도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올랐다. 인공 자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 그녀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수은 씨의 몸이 너무 건강해서 인공 자궁을 이용한 실험 대신 자연 임신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의아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점차 그것이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조아렸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권 엔터프라이즈 소유의 최고급 병동이었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몸은 비명을 질렀고 땀과 눈물로 흠뻑 젖었다. 그러나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두 생명의 울음소리는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운 소리였다. 쌍둥이였다. 작은 아기와 작은 공주님. 그녀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아들은 그녀의 눈을, 딸은 그녀의 코를 닮았다. 그들의 작고 연약한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눈을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권도진을 보았다. 그는 비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계약에 따라 그저 숙주일 뿐이었고 아이들의 소유권은 온전히 내게 있습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녀를 막았다. 그들은 그녀의 팔에서 억지로 아이들을 떼어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안 돼요, 내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절규했다.
그러나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아이들은 검은 덮개로 가려진 채 권도진의 비서가 든 유모차에 실려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출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느닷없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혐의는 권 엔터프라이즈의 기밀 기술 유출. 그녀의 컴퓨터와 연구실은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녀의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회사 기밀 자료와 경쟁사에 보낸 이메일 기록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배신자로 손가락질했고 상사였던 김현우는 그녀를 비웃으며 경찰에게 말했다. 저 여자가 원래 좀 이상했어요. 기술에 대한 욕심이 과했죠. 조사는 형식적이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도진이 고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데 협조하라고 종용했다. 그녀는 저항했다. 전 결백해요. 이 모든 건 함정이에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항할수록 형량만 늘어날 뿐입니다. 권 사장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는 차갑게 덧붙였다. 자녀들의 양육권은 이미 합법적으로 권 사장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법정은 이미 짜여진 연극 무대였다. 증인들은 모두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그녀의 불우했던 과거와 회사에 대한 불만을 교묘하게 연결시켰다. 권도진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었다. 한수은은 법정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차갑고 잔인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6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체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흐릿한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점차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그녀는 두 손을 굳게 쥐었다. 권도진,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그보다 더한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시무시한 맹세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복수였다.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세상의 불의에 맞서기 위한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복수의 서곡이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채워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을 맹세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차가운 강철로 단련되고 있었다. 교도소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한수은의 세상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굉음처럼 들렸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고 좁은 수감실은 절망의 무게로 숨 막힐 듯했다. 첫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식사도 거부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벽에 기대어 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뽀얀 피부, 꽉 쥔 주먹,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작고 순수한 눈동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칼날이 되었다. 그녀의 눈물은 메말랐고 대신 가슴 속에는 뜨겁고 끈적거리는 증오가 들끓었다. 권도진. 그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감 생활은 가혹했다. 죄수들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새로운 얼굴을 훑어보며 그녀의 범죄를 추측했다. 기술 유출이라는 죄목은 그곳의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도둑엑스이라며 조롱했고 그녀의 고통을 즐겼다. 교도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권 엔터프라이즈의 막대한 영향력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누구의 눈밖에 났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정한 척했지만 한수은에게는 은근한 괴롭힘과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한수은은 며칠 만에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약함은 곧 먹잇감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다졌다.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이 차가운 감옥을 자신을 단련하는 훈련장으로 삼기로 했다. 그녀의 복수는 아이들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권도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터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체력을 길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제자리 뛰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몇 번 하지 못했지만 매일 꾸준히 숫자를 늘려갔다. 깡마른 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실렸다. 그녀는 이제 교도소에 식사를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몸은 복수의 도구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지식을 쌓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술 유출이라는 오명 때문에 교도소 도서관의 컴퓨터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종이책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녀의 두뇌는 이미 복잡한 공식을 다루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딱딱한 법 조항이나 기업 구조 분석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 엔터프라이즈의 기업 보고서를 구해달라고 교도관에게 부탁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지만 그녀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보고서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수치들을 분석하고 권도진의 경영 스타일과 회사 내부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아은은 교도소에서 마담 리라고 불리는 인물을 만났다. 그녀는 한때 거대 사채 조직의 수장이었지만 부하의 배신으로 이곳에 들어온 노련한 인물이었다. 마담 리는 한수은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대부분의 신입 죄수들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한수은에게서는 남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젊은 친구, 그렇게 책만 읽고 있으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마담 리가 다가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한수은은 읽던 법률 서적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마담 리는 피식 웃었다. 정말 똑똑하군. 하지만 종이 위에서 배운 지식은 이 차가운 바닥에서는 쓸모가 없어. 이 세상은 논리가 아니라 힘으로 돌아가는 곳이니까. 제가 복수해야 할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마담 리의 눈이 빛났다. 흥미로운 친구로군. 복수라. 나 역시 복수하러 왔지. 마담 리는 그날 이후로 한수은의 멘토가 되었다. 그녀는 한수은에게 교도소 내에서의 생존 방식, 인간을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와 배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마담 리는 한수은에게 권력의 냉혹한 본질과 권도진 같은 인물이 어떤 식으로 주변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한수은이 가진 지식과 지혜에 실용적인 힘과 잔혹함을 더해 주었다. 마담 리는 한수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은 네가 감옥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네가 이곳에서 강해져 돌아간다면 그건 그들에게 가장 큰 악몽이 될 거야. 6년의 세월은 길고도 짧았다. 한수은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 경영 전략가, 그리고 무술가로 거듭났다. 그녀는 교도소의 좁은 운동장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보다 덩치가 큰 죄수들을 제압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고 그 속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 해에 그녀는 교도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다른 죄수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공정한 태도와 냉철한 판단력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수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그림자라고 불렸다. 존재감은 없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모든 곳에 미치고 있었다. 마침내 석방일이 다가왔다. 마담 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충고를 건넸다. 세상 밖은 이곳보다 더 차가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해. 감정도, 연민도, 심지어 내 본성까지도. 한수연은 마담 리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마담 리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나갈 시간이야. 네 아이들을 찾아. 그리고 내 복수를 완성해. 교도소의 철문이 다시 열렸다. 6년 전 그녀를 집어삼켰던 그 문이 이제 그녀를 뱉어냈다. 그녀의 옷은 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최고급 슈트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수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새로운 존재.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녀의 뱃속으로 들어왔다. 6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빌딩들은 더 높아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무표정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시작된 자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 거대한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는 단 하나였다.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되찾을 것이다. 하나씩. 모두.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한수은의 발걸음은 6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 그녀는 세상에 겁먹은 나약한 과학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서울의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마치 새로운 생명이라도 얻은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수은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완벽하게 숨겨진 그림자였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마담 리에게 배운 대로 행동했다. 먼저, 그녀는 한적한 외곽 지역의 작은 모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6년 동안 모아둔 교도소에서 자빌로 벌었던 돈을 확인했다. 미미한 금액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으로는 충분했다. 그녀는 중고 스마트폰을 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마담 리가 알려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가명을 만들었고 그 이름은 윤지아였다. 윤지아. 이 이름은 그녀의 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지워버리기라도 할 듯 차갑고 낯선 이름이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그녀는 가장 먼저 권 엔터프라이즈의 현재 상황을 조사했다. 6년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해 있었다. 권 엔터프라이즈는 권도진의 주도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권도진은 혁신적인 리더로 불리며 언론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약혼녀, 이채린이 함께였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패션 그룹 상속녀였고 두 사람의 결합은 재계의 큰 이슈였다. 한수은은 이채린의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권도진의 삶에서 자신이 존재했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수보다 아이들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아이들의 행방을 찾아야 했다. 교도소에서 그녀는 권도진의 과거 행적과 가족 관계를 꼼꼼히 조사했었다. 권도진은 공식적으로 자녀가 없었고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한수은은 아이들이 권도진의 호적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권도진 같은 인물이 세상의 눈을 피해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들을 숨겨야만 했다. 그녀는 권 엔터프라이즈의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교도소에서 배운 해킹 기술과 보안 지식을 활용해 그녀는 권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된 모든 공개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권도진의 개인 비서였던 박민서의 이름을 찾아냈다. 박민서는 그녀가 감옥에 갈 당시 모든 일을 처리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박민서의 소셜미디어와 개인 정보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박민서는 여전히 권도진의 오른팔로 일하고 있었고 그는 권도진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도 했다. 한수우는 그가 아이들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민서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권 엔터프라이즈의 협력사로 위장하여 박민서와 접촉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의 목소리 톤, 표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6년 전의 한수은과는 달랐다. 그녀는 권도진의 사적인 영역에 침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내부 정보라고 판단했다. 윤지아로서 그녀는 박민서에게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완벽하고 혁신적이어서 박민서는 단번에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권 엔터프라이즈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박민서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의 만남은 비즈니스 협의를 가장한 정보전이었다. 윤지아는 박민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권도진과 아이들에 대한 힌트를 찾아내려 애썼다. 한수혜은은 박민서와의 대화 중에 우연히 두 아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 박민서가 바쁜 일정에 대해 불평하며 권 사장님 아드님 생일 선물 준비 때문에 미치겠어요. 취향이 너무 까다로워서 라고 중얼거린 것이다. 아드님, 한수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들은 권도진과 함께 있었다. 그렇다면 딸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색 범위를 넓혔다. 권도진의 주거지 주변 CCTV, 권 엔터프라이즈의 임직원 복지 시스템, 심지어 권도진이 즐겨가는 장소들까지 샅샅이 분석했다. 그녀는 결국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권도진이 정기적으로 한 요양병원에 후원금을 보냈고 그 병원의 주소는 그녀의 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가까웠다. 그녀는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 명단을 조사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팀이라고 해봤자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만났던 해킹 실력은 뛰어나지만 신분 세탁이 필요한 젊은 죄수와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일을 부탁했다. 병원 전산망을 해킹해 환자 명단을 빼내는 것. 그녀는 그 대가로 그의 가족을 위한 거액의 보상금을 약속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연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수혜우는 마침내 아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이 모두 한씨 성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들의 이름은 한지호, 딸의 이름은 한지우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물려받은 아이들의 이름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들은 살아있었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 석자를 묵묵히 되뇌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아이들을 되찾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권 엔터프라이즈의 심장부로 들어가 권도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완성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산산조각내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비밀인 아이들까지도. 권도진, 이제 네가 나를 만날 시간이야.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한수은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숨막히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수은의 계획은 거대한 직소 퍼즐 같았다. 그녀는 각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각은 바로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아들 한지호와 딸 한지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박민서로부터 얻은 단서는 아들 한지호가 권도진의 곁에 있다는 것이었고, 요양병원에 대한 단서는 딸 한지호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제 이 두 조각을 연결해야 했다. 그녀는 윤지아라는 가명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권 엔터프라이즈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위장막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갈고 닦은 법률 및 경영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사업은 번창했고 그녀는 이제 권도진의 눈에 띄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향해 있었다. 먼저 그녀는 딸 한지우의 행방을 쫓았다. 그녀는 병원 전산망을 해킹해 얻은 환자 명단에서 요양병원의 주치의와 한지우의 이름이 같은 한재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한재민, 권도진의 먼 친척으로. 그는 권도진의 막대한 후원을 받고 있었다. 한수우는 직감적으로 그가 한지우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재민의 개인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은퇴한 의사였고 한적한 교회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주소를 찾아냈고 조심스럽게 그들 가족의 일상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장 차량을 이용해 한재민의 집 주변을 관찰했다. 몇 번의 관찰 끝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딸 한지우를 보았다. 6년 만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한지우는 깡마르고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았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표정은 어둡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한지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지금 다가가는 것은 아이에게 혼란만 줄 뿐이었다. 그녀는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에 후원금을 보냈다. 익명으로 보냈지만 아이의 이름으로 보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보내고 싶었다. 딸의 소식을 확인한 후 그녀는 아들 한지우에게 집중했다. 한지호는 권도진의 곁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권도진이 사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권도진이 직접 선택한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한수아은은 아들이 권도진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개인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한수은은 직접적인 접근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도진의 경호팀을 분석하고 그의 일상을 파악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박민서와의 만남을 통해 권도진의 행동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려 했다. 박민서는 권도진의 일정뿐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고민들까지도 이야기했다. 권 사장님께서 요즘 아드님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으세요. 너무 영특해서 오히려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민서의 말에 한수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아들이 똑똑하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권도진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권도진은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 한수아은은 자신의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녀는 권 엔터프라이즈의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선 행사에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초대장을 받았다. 이는 그녀의 명성이 권도진의 귀에 들어갔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권도진과 마주할 준비를 다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연습했다. 차갑고 침착하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자선 행사는 화려했다. 권도진은 빛나는 명품 슈트를 입고 이채린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한수은은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권도진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권 사장님, 저는 윤지아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권 엔터프라이즈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권도진은 그녀를 잠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꿰뚫는 듯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가면을 꿰뚫지는 못했다. 그는 옅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제안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시군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가진 작은 재주로 큰 기업을 도울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한수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번뜩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권도진이 그녀를 단지 능력 있는 사업가로만 보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의 내부로 더 깊이 침투해야만 했다. 그들의 짧은 대화는 끝났지만 한수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녀는 권도진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이제 그녀는 그의 주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다음 단계는 권도진의 믿음을 얻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용해 그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아이들을 되찾을 완벽한 계획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한수은, 이제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는 권도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 엔터프라이즈의 보안 컨설턴트로 정식 계약을 맺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심장부로 침투하여 권도진의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첫날부터 압도적인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교했고 그녀의 제안은 혁신적이었다. 그녀는 기존의 보안 시스템이 가진 모든 취약점을 꿰뚫었고 직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탁월한 재능은 곧바로 권도진의 귀에 들어갔다. 권도진은 그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다. 한수은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을까 긴장했지만 그녀의 가면은 완벽했다. 그녀는 권도진의 집무실로 향했다. 6년 전 자신이 아이를 낳고 버려졌던 바로 그 남자의 공간이었다.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권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그의 존재는 공간을 압도했다. 윤지아 씨, 당신의 분석 보고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게 해주더군요. 권도진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한수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 같군요. 혹시 우리 회사를 염탐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의심이 섞여 있었다. 권 사장님,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 말합니다. 저는 권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공개 자료를 분석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염탐했다면 이미 다른 회사에 더 큰 금액을 받고 이 정보를 팔았을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당당했다. 권도진은 그녀의 말에 만족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요. 당신에게 직접 맡기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내 아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한수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들, 한지호.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썼다. 아드님 교육이요? 그렇습니다. 지호는 아주 영리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나치게 조숙하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경호원들만 곁에 두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이답지 않게 차갑죠.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권도진의 말은 그가 아들을 소유물이나 프로젝트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수아은은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호의 교육 방식과 환경을 분석하고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호는 미래의 권 엔터프라이즈를 이끌어갈 후계자입니다. 그 아이는 완벽해야 합니다. 한수혜은은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를 수락했다. 그녀의 내면은 기쁨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기쁨은 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고, 분노는 권도진이 아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만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한지호의 생활을 분석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 펜트하우스는 권도진의 성격처럼 차갑고 화려했다. 한지호는 넓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경호원 2명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에는 그림자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수은은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지호야, 나는 권 사장님이 보낸 윤지아라고 해. 한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그녀를 닮아 있었다. 크고 깊은 눈.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고독. 한수연은 그의 눈을 보는 순간 6년 전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을 때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저를 왜 보러 오셨나요? 또 아빠가 시키신 건가요? 지호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아니, 나는 네가 궁금해서 왔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수연은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지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한수은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 끝없는 공부,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권도진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수아은은 지호가 가진 내면의 고통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권도진의 외로운 성 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은 영혼이었다. 한수아은은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학습법이 아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의 심장을 녹일 듯 따뜻했다. 권도진은 한수은이 지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만족했다. 그는 그녀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녀는 그 프로젝트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그녀는 권도진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유능한 직원으로 보았지만, 그녀는 그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권 엔터프라이즈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했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한수은의 계획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윤지아라는 가명 아래 권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녀는 권도진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그의 개인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권도진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권도진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녀가 회사 내부의 모든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며 권도진의 제국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파헤쳤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6년 전 자신이 개발했던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전 상사였던 김현우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감옥에 가면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기술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기술을 권도진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감옥에 갔던 이유가 이 기술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권도진은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고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여 자신의 부와 명성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며칠 후 권도진은 그녀를 불러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투자자 회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그녀에게 6년 전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한수아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권도진에게 첫 번째 타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 기술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에 이 기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교묘하게 숨겨 넣었고, 권도진은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보고서를 의심 없이 승인했다. 권도진은 그녀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투자자 회의인 날, 한수혜은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강단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청중들은 그녀의 발표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보고서에 숨겨놓은 함정을 건드리지 않고 기술의 장점만을 부각했다. 회의장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권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한수아우는 청중들에게 질문 시간을 주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기술은 6년 전 권 엔터프라이즈의 전 직원이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라졌던 기술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 기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권도진의 얼굴은 굳어졌고 박민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기술의 근간은 유사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저희는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기술이 어떤 지적 재산권에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위기를 넘겼지만 그녀의 말은 권도진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권도진은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고 너무 냉철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권도진은 그녀를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윤지아 씨, 오늘 당신의 발표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답은 나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수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권 사장님, 저는 당신의 오른팔입니다. 당신이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권도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재능은 너무나도 귀중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권도진은 결국 그녀를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오만함은 그가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알지 못했다. 한수호는 그가 자신을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권도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오르기 시작했다. 한수은의 계획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권도진의 주변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권 엔터프라이즈의 보안 책임자로서 회사의 모든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녀는 그 권한을 이용해 권도진의 개인적인 재정 기록과 회사 내부의 비밀 거래 내역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녀는 권도진이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불법적인 로비, 그리고 그녀의 기술을 훔치고 그녀를 감옥에 보낸 것과 같은 수많은 사기 행각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던 중 한수아은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다. 권 엔터프라이즈의 재무이사 박경수였다. 그는 한때 권도진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었지만 권도진이 그를 배신하고 회사에서 내쫓은 후 권도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박경수는 권도진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지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해고당했다. 한수은은 그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 역시 권도진의 피해자였고 그녀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수혜은은 박경수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단순했다. 권도진의 비리를 폭로할 의향이 있다면 연락하시오. 박경수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내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수은이 지정한 장소로 나왔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한수은은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박경수는 그녀의 나이와 외모를 보고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당신이 날 불렀나?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박경수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당신은 권도진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신이 권도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나 말해. 그런 허풍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제 이름은 윤지아입니다. 그리고 6년 전 권도진에게 기술을 빼앗기고 감옥에 갔던 한수은이 바로 저입니다. 박경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수은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예전의 순진하고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강철처럼 단단해진 여인의 얼굴만이 있었다. 그는 그제야 그녀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인정했다. 그는 망설였다. 권도진의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만큼 위험했다. 한수은은 그의 불안함을 읽고 말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이용해 권도진을 협박할 수 있겠지만 그는 더 큰 힘으로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를 법정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합니다. 박경수는 결국 한수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권도진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넘겨주었다. 그것은 권도진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수은은 그 장부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도진에게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복수였다. 한편 그녀는 딸 한지우와의 관계를 조용히 발전시켰다. 그녀는 한지우가 다니는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지우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한수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한수은은 딸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딸의 그림에 담긴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했다. 한지우는 한수은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수은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네가 외롭다고 느낄 때 네 마음속에 있는 엄마를 생각해봐. 엄마는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녀는 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딸이 그림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두 아이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한지우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딸 한지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금 가족을 재건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한수은의 복수 계획은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그녀는 박경수로부터 받은 비밀 장부와 자신이 해킹으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거대한 파일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파일을 권도진의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그리고 그녀의 기술을 훔친 범죄까지 그의 모든 죄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무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은 권 엔터프라이즈의 연례 주주 총회였다. 주주 총회 날, 권도진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강단에 섰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사가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를 향한 박수 갈채가 쏟아졌고 그의 옆에 선 이채리는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권도진의 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철옹성 같았다. 그러나 그 성벽 아래에서 한수은의 조용한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날 회의의 마지막 순서는 권도진이 직접 주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래의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는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과 미래 기술의 청사진을 띄우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힘이 넘쳤고 주주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한수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회의장 전체의 대형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권도진이 준비한 발표 자료 대신 낯선 영상이 나타났다. 스크린에는 권 엔터프라이즈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 사본과 함께 권도진과 정치인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증명하는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권도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연설을 멈추고 한수은에게 소리쳤다. 윤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한수혜은은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권 사장님, 이것은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을 이용해 회의장 전체의 스크린을 장악했다. 스크린에는 6년 전 그녀가 개발했던 기술의 원본 파일과 함께 그녀의 기술을 훔치고 그녀를 감옥에 보낸 김현우와 박민서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에는 권도진이 이 모든 계획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박민서는 이 모든 것이 권도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고 김현우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권도진의 배후 조종을 폭로했다. 권도진은 자신이 철저히 계획했던 완벽한 가면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한수은을 노려보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당신? 도대체 누구야? 한수연은 그의 질문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권 사장님, 6년 전 당신에게 기술을 빼앗기고 감옥에 간 한수은입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준 순간이 바로 당신의 몰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6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권도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성, 그의 권력,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수은을 단순한 숙주이자 도구로 여겼지만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의 비서였던 박민서는 이미 경찰에 자수했고 그의 오랜 동료였던 박경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수혜은은 조용히 강단을 내려와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분노에 찬 권도진의 고함 소리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 즉 아이들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 권도진의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주주총회에서 터져나온 폭로들은 사회를 뒤흔들었고 그의 이름은 혁신적인 리더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순식간에 추락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박경수와 박민서의 자백은 그를 향한 혐의를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권도진은 도주하려 했지만 한수은이 미리 경찰에 제공한 정보망 때문에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이 그를 영원히 감옥에 가둘 족쇄가 될 것이었다. 권도진이 체포된 후 한수은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먼저 아들 한지호가 있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호는 넓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경호원들은 이미 모두 사라진 뒤였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접한 모양이었다. 한수혜은은 조용히 지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지호야, 괜찮니? 지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윤지아 선생님, 아빠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왜 아빠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의 순수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수은은 그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큰 실수를 했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너는 나와 함께 갈 거야. 한수호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내 엄마야. 지호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의 품에서 벗어났다. 엄마요. 선생님은 윤지아 선생님이잖아요. 한수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가 권도진에게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그녀가 왜 감옥에 가야 했는지, 그리고 6년 동안 그녀가 오직 그와 그의 쌍둥이, 동생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도 아팠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의문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품으로 돌아와 그녀를 꼭 안았다. 엄마.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한수은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주문 같았다.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딸 한지우를 찾아갔다. 한지우는 한재민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수은이 문을 두드리자 한재민이 문을 열었다. 그는 권도진의 몰락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한수은은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재민 선생님, 그동안 지우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재민은 그녀의 눈빛에서 강인한 모성애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내 어머니가 오셨단다. 한지우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엄마의 눈을 보자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선생님, 아니, 엄마. 한수우는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한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품에 안겼다. 두 모녀의 눈물은 6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을 씻어내는 강물 같았다. 한수우는 지호와 지우, 두 아이를 양팔에 안았다. 그녀의 삶의 모든 이유가 이제 그녀의 품에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마침내 그들을 되찾았다. 그녀는 권도진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이었다. 한수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길고 고단했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수은의 새 삶은 작은 집에서 시작되었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한적한 교회의 아담한 주택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진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6년 동안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지만 한수은은 인내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들 한지호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그는 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익숙했다. 그러나
한수우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혼자서 자전거를 탔고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 한수우는 지우에게 완벽한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고 지호는 점차 마음을 열고 웃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그림자가 걷히고 밝고 건강한 소년의 모습이 드러났다. 딸 한지우는 늘 혼자였던 삶에서 벗어나 오빠와 엄마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다. 한수우는 지우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내면을 이해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우의 그림은 점차 밝고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졌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수아연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요리를 만들고 그들을 다독여주는 데 쓰였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권도진은 재판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그의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한수호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알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어느 날 저녁 한수은은 아이들을 침대에 재운 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6년 전 감옥으로 향하던 호송차 안에서 보았던 차가운 밤하늘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평온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파괴와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잔인한 세상에 맞서 자신의 삶과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고귀한 투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삶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권력과 복수가 아닌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와 아이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